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 서울 성북구 언덕배기 반지하 월세방. 71세 윤말수는 녹슨 우편함에서 꺼낸 두 장의 서류를 낡은 식탁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다. 왼쪽 서류에는 성북구 재개발 사업, 토지건물 보상금 산정 통지서라는 제목 아래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토지 보상금 148억 원, 건물 보상금 52억 원, 총 보상금 200억 원. 40년 전 남편과 함께 월부로 산 허름한 창고 부지와 그 옆 버려진 자투리 땅. 당시엔 개 한 마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땅이 한강변. 재개발 핵심 구역에 포함되면서 천문학적 가치로 둔갑한 것이었다. 말수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다. 숫자를 세고 영의 개수를 확인하고 주소를 대조했다. 믿기지 않았다. 오른쪽 서류는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진단서였다. 확장성 심근증 말기, 좌심실박 출률 15%, 고위험군, 즉시 수술 필요. 의사는 한 달 안에 보조장치 삽입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언제 심장이 멈출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수술 선납금은 1,600만 원. 평생 새벽 식당 설거지와 폐지 줍기로 근근히 살아온 말순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200억이 있으면서 1,600만 원이 없다니. 이게 웃긴 건지 슬픈 건지.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1월의 차가운 비였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다. 양동이를 받쳐놓은 지 벌써 2년째였다. 집주인은 고쳐주겠다고 하고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이런 집에서 40년을 살았다. 그런데 땅값이 200억이라니. 세 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큰딸 서유는 상암동 피부과 실장으로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사위 민규는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였다. 둘째 재우는 중견 제약회사 영업팀장으로 분당 신도시에 살았다. 며느리 지수는 보험 설계사로 월 수입이 괜찮은 편이었다. 막내 다혜는 경력 단절 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사위 진수는 시내버스 기사였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잠깐 얼굴만 비추던 자식들. 작년 추석엔 서윤이 30분 있다가 피부과 예약 때문에 먼저 갔고 재호는 거래처 골프 약속이 있다며 식사도 안 하고 떠났다. 다혜만 저녁까지 남아서 설거지를 도왔다. 과연 진짜 위급한 순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태도가 달라질까? 말수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 한번 테스트해보자. 돈을 숨기고 정말 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누가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확인해보자. 그녀는 서류를 접어 장롱 깊숙한 속주머니에 숨겼다. 그리고 한 켠에서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해진 운동화를 꺼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정말로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 같았다. 일부러 염색하지 않은 흰머리를 질끈 묶고 장바구니에 빈 페트병 몇 개를 넣었다. 낡은 손가방 하나만 들었다. 가방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1,600만 원이라고 적힌 메모만 넣었다. 한 번만 마음을 보자. 손잡이를 움켜쥐자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박혔다. 이 시험이 잔인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잔인한 건 진실을 모른 채 죽는 일이었다. 누가 돈을 보는지, 누가 사람을 보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돈보다 마음을 묻는 게 더 무섭지. 주머니에서 큰딸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꺼냈다. 오늘은 서윤, 내일은 재훈, 그 다음은 다혜. 순서를 정하니 심장이 조금 덜 불안했다. 휴대폰 화면에 오래된 벨소리가 울렸다.
요양센터 도시락 수령 안내 문자였다. 그녀는 문자를 삭제했다. 오늘은 도시락보다 사람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71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상암행. 큰딸을 만나러 가는 길. 말수는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다. 노인 무임승차 카드를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버스 안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다. 상암까지는 40분 정도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말수는 계속 생각했다. 서윤이는 어떻게 나올까? 도와줄까? 아니면 상암동 신축 오피스텔. 자동문이 열리자 로비에서 고급 원두향이 코끝을 스쳤다. 윤말순의 낡은 트레이닝복은 유리병 너머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어울리지 않았다. 경비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더니 냉랭하게 물었다. 어디 방문이세요? 1203호 한서윤. 엄마입니다. 경비원은 인터폰으로 확인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올라가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정말 초라했다. 12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다가왔다. 큰딸 서윤이었다.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얇은 금목걸이,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녀는 문턱에서 한 박자 멈췄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전화라도 하지. 아, 들어와. 말은 들어오라 했지만 눈빛은 당황스러워했다. 거실에는 최신형 공기청정기, 캔들, 워머, 촬영용 링라이트가 가지런했다. 벽면엔 유명 화장품 브랜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사위 민규의 흰 가운이 의자에 걸려 있었다. 엄마, 차 마실래? 커피? 차? 서윤이 냄비를 여는 사이 말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소파가 너무 푹신해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았다.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는데 선납이 좀 필요해서. 딸의 손이 잠깐 멈췄다. 물을 붓다 말고 냄비를 내려놓았다. 수술? 무슨 수술? 심장이래. 빨리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얼마인데? 한 1600.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은 억지로 웃었다. 엄마, 요즘 우리도 진짜 빠듯해. 민규도 봉직이라 월급쟁이잖아. 애들 학원비만 월 300이고 전세대출 이자가 월 150이야. 거기에 관리비, 생활비.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엄마,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있잖아. 혜택 알아봤어? 요즘은 의료급여도 잘 나온다던데. 엄마 나이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야. 말수는 잊지라고 말하려다 혀를 깨물었다. 서윤은 결론을 정리하듯 빠르게 말했다. 우선 엄마 보증금부터 빼자. 반지하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있잖아. 그거 쓰면 되겠네. 1600이면 모자라는 거 없이 딱이잖아. 그리고 병원비는 신용대출로 돌리면 되고. 우리가 지금 현금은 정말 하나도. 그녀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했다. 엄마, 여기 보니까 서울시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네. 이거 신청하면 30%는 지원받을 수 있을 거야. 구청에 가서 서류 떼면 돼. 그때 문이 열리고 사위 민규가 들어왔다. 어머니 오셨네요. 요즘 심정지 케이스가 폭증이라 응급실이 난리예요. 그는 호들갑 대신 시간표처럼 정돈된 톤으로 수술의 위험과 비용을 설명했다. 선납이 필요하시다고요? 우리 병원 재단 지원 기금이 있긴 한데 우선 서류부터 준비하셔야죠. 소득증명, 재산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일단 이거 다 떼오시면 제가 담당자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그는 마치 환자를 상담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서윤이 재빨리 거들었다. 그래, 엄마. 요양원도 알아볼게. 가까운 데로. 거기서 수술받고 재활하면 더 안전하잖아.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 낙상이라도 하시면 큰일 나. 말수는 묻고 싶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손 붙잡아주는 사람인데라고. 그러나 입술은 굳었다. 서유는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엄마, 이건 택시비. 집에 가실 때 편하게 타고 가. 비 오는데 버스 타면 힘드시잖아. 나 오후 3시에 시술 스케줄이 있어서 못 나가봐. 조심히 들어가.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거기엔 빨리 가주세요라는 신호가 숨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말수는 유리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를 보았다.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는 노인의 눈, 몇 년 전 남편을 보내고 장례식에서 혼자 구둣끈을 묶던 눈. 그 눈이 지금처럼 물컹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이제야 알겠다. 바쁜 건 변명이구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자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다. 주머니에 10만 원을 한번 만지작거리고 로비를 나섰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우산도 없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옷이 다 젖었다. 등 뒤로 오피스텔 카페의 재즈가 작게 흘렀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음악처럼. 첫 번째 시험의 결과는 명확했다. 돈도 마음도 없었다. 1,600만 원은 부담스럽지만 10만 원은 줄 수 있다는 딸. 말수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분당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관리동 앞에는 드론 배송 체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단에는 계절 꽃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윤재우는 깔끔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먼저 전화하지 그랬어. 갑자기 오시면 준비가 안 됐는데. 말은 반갑다면서도 이마에 얕은 주름이 잡혔다. 며느리 박지수는 거실에서 노트북과 링라이트를 세팅하고 있었다. 다이어트 보조제 라이브 방송 준비였다. LED 패널 조명에 비친 말순의 트레이닝복은 또 다른 시간대의 그림 같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수는 인사를 하면서도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방송 시작 30분 전이었다. 말수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젖은 트레이닝복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몸이 안 좋다 했지? 어제 서윤이한테 전화 왔던데. 재훈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응. 수술이라는데 선납이 있대. 얼마? 1,600. 재훈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뜨며 영업팀장 특유의 말투로 현실을 정리했다. 엄마, 우리도 이번 분기에 성과급이 반토막 났어. 목표 달성 못해서 인센티브도 날아갔고 금리도 역대급이라 대출이자만 월 200이야. 지수 실적도 요즘 안 좋아. 근데 방법은 있어. 일단 회사 복지 포인트가 180만 원 정도 쌓여 있고 단체보험 특약에 수술비 지원이 분명 있을 거야. 신협 대출도 알아보고 그는 마치 영업 제안서를 작성하듯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리고 엄마 반지하 전세 보증금 2천. 그거 먼저 정리하고 모자라면 우리가 나중에 메꾸는 형식으로 가면 어떨까? 그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듯 움직였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자신을 당사자에서 케이스로 옮겨놓는 듯했다. 지수가 카메라를 잠시 끄고 다가왔다. 어머님, 저희가 당장 목돈은 정말 어렵지만 제가 요양병원은 진짜 잘 알아요. 작년에 고객 중에 암 수술하신 분 있었는데 분당의 한 요양병원이
정말 좋더라고요. VIP 병실이 1인실이고 자세 교정 프로그램도 있고 간병인도 24시간 3주하고 식사도 호텔급이라던데. 그녀는 휴대폰으로 병원 사진을 보여주었다. 깔끔한 시설, 넓은 병실, 정원이 보이는 창문. 말수는 사진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잘랐다. 다 필요 없고 오늘은 같이 병원만 가줄래?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지수가 노트북 화면을 다시 보았다. 방송 시작 20분 전이었다. 재훈과 지수는 서로를 보았다. 재훈이 시계를 흘끗 보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본부장 만나야 해서 딱 오늘만. 진짜 중요한 미팅이라 빠지면 실적 날아가. 이번 계약 따내면 올해 목표 달성하는 건데. 내일은 가능할 듯. 내일 오전 10시에 내가 직접 모시고 갈게. 정말이야. 약속? 지수가 큰 메모장을 꺼내 내일 10시 시어머니 병원이라고 크게 적었다. 형광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쳤다. 그 글씨 옆에 느낌표를 3개 찍었다. 그러나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예, 부장님. 아, 네,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나가겠습니다. 그는 급히 일어나 구두를 신었다. 엄마, 진짜 미안. 오늘 이거 놓치면 1년 실적이 물거품이야. 내일 안 되면 모레 오전. 꼭 갈게. 내가 언제 약속 어긴 적 있어? 그는 재킷을 걸치며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엔 방송 조명, 불빛만 남았다. 말수는 조명이 만들어낸 환한 원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마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내가 관객인지 배우인지 아니면 그냥 그림자인지. 지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왔다. 어머님, 진짜 죄송해요. 요즘 회사가 워낙 빡빡해서 실적 안 나오면 팀 전체가 구조조정 대상이래요. 제가 대신 병원 꼭 알아볼게요. 좋은 데 찾아드릴게요. VIP 라인 제가 있거든요. 그녀는 다시 카메라 앞으로 돌아가 조명을 켰다. 라이브 시작 5분 전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방송 시작해야 해서 택시비 드릴게요. 그녀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다. 말수는 손바닥에 굳은 살을 문질렀다. 젊은 시절 날카로운 톱날과 철판을 들던 흔적들. 어쩌다 보니 숫자와 스케줄의 칸 속에 갇힌 케이스가 되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병원 간판이 스쳐갔다. 네온이 번졌다. 그 번짐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녀는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는 동안 말수는 생각했다. 내일 10시. 그 약속을 지킬까? 아니면 또 다른 핑계가 생길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둘째도 큰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방법만 다를 뿐 결국 외면이라는 것을. 손잡이의 차가운 쇠가 손바닥에 박혔다. 두 번째 시험도 실패였다. 이제 남은 건 막내딸 뿐이었다. 마지막 희망이자 마지막 두려움이었다. 창밖으로 분당을 벗어나는 풍경이 흘러갔다. 고층 아파트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가방에 넣어오지 않았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팠다. 청량리 전통시장 뒷골목, 오래된 칼국수집. 점심시간이 갓 지난 한산한 시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 앞에 말순과 김복자가 마주 앉았다. 복자는 동갑내기 30년 지기였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초 같은 봉제 공장 라인에서 만났다. 가위질을 하다 말고 서로의 검지에 난 굳은 살을 보여주며 웃던 날이 있었다. 그날 복자는
월급날마다 사라지는 남편 이야기를, 말수는 등록금이 모자라 대학, 포기한 큰딸 이야기를 라면 국물처럼 뜨겁게 쏟아냈다. 30년이 흐른 지금 두 사람은 여전히 매달 한 번씩 이 자리에서 만났다. 같은 테이블, 같은 메뉴, 같은 시간. 말수나,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냐? 뭐 먹고 다니는 거야? 복자가 먼저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겼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내려놓았다. 심장에 구멍이 난 모양이야. 선납이 필요하다네. 말순이 웃어 넘기려는데 복자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잠시 뜸을 들였다. 나도 수술비가 막막해서 이 말 하려고 부른 건 아닌데.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요즘은 애들도 바쁘다지만 내 아들은 아예 전화를 안 받아. 호주 간 지 5년 손주 얼굴도 사진으로만 본다. 작년에 위암 진단받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미루고 있어. 병원에서는 빨리 하라는데 돈이 어디 있어.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위암? 복자야, 그걸 왜 이제 말해? 얼마나 필요한데? 1,500. 근데 말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애들도 각자 바쁘고 나도 늙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릇을 밀어주듯 이야기를 건넸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일감을 잃고 반지하에서 곰팡이와 싸우던 이야기, 남편 장례식장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만져준 이야기. 그때도 이 칼국수집에서 만나 울었었다. 복자는 문득 웃었다. 그때 너한테 내가 뭐라 그랬더라? 살다 보면 기적도 오더라 했지? 근데 기적은 안 오더라. 70 넘어서까지 일하고 있잖아. 말수는 가방을 뒤적여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반듯한 손글씨로 김복자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가 누렇게 발해 있었다. 이건 뭐야? 예전에 내가 내준 공장 보증금 500만 원, 기억나? 그거 덕에 내가 버텼잖아. 갖고 싶었어. 복자가 허리를 펴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빚이 아니라 밤나는 거야. 30년 전 일을 지금 왜 꺼내? 우리 사이에 그게 어디 있어? 그래도 갖고 싶었어. 내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야. 그때 그 돈으로 작은 가게 보증금 내고 애들 밥 먹였어. 너 덕분에 살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칼국수 위에 파가 천천히 가라앉듯 마음의 파문도 가라앉았다. 가게 안에는 주방에서 칼질하는 소리만 들렸다. 계산을 하며 나오는 길, 복자가 말순의 팔을 잡았다. 말순아, 내일 병원 같이 가자. 돈은 내가 수습해 볼게. 교회에서 모금도 해보고 시장 사람들한테도 부탁해 볼게.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자. 혼자 아프지 말고. 말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내일은 다른 데를 먼저 들러야 해. 막내 다혜한테 가보려고. 그녀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200억의 비밀을.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 버릴까봐. 복자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심장은 내가 좀 나눌 수 없을까? 반쪽이라도. 우리 둘이 반쪽씩 나눠서 살면 안 될까? 농담인 듯 진담 같은 말. 그 말이 가장 비싼 돈처럼 느껴졌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말수는 생각했다. 혈연도 아닌 복자가 자신을 위해 교회에 모금을 하겠다고 했다. 반면 친딸은 10만 원 택시비를, 친아들은 내일 십시 약속을 남겼다. 무엇이 진짜 가족일까? 피가 섞였다고 가족일까? 아니면 마음이 통해야 가족일까? 시장 입구에서 복자가 손을 흔들었다. 말순아, 내일 꼭 연락해. 혼자 아파하지 말고.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되잖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주머니 속 200억 통지서가 종이 소리를 냈다.
이 돈으로 복자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전 그녀가 자신을 살렸듯이.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막내딸을 만나봐야 했다. 마지막 시험, 마지막 희망. 버스가 왔다. 광운대역행. 말수는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다. 복자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봤다. 허리가 많이 굽었다. 30년 세월의 무게였다. 시장 입구에서 복자는 계속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코너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말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가 미열이 있는 이마를 식혀줬다. 광운대역 근처 오래된 다세대.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좁은 계단, 복도에 놓인 화분들. 현관문이 열리자 고소한 달걀말이 냄새가 먼저 맞아주었다. 막내 다혜가 앞치마를 매만지며 달려나왔다. 엄마, 추운데 왜 말을 안 하고 와? 손 꽁꽁 얼었네. 얼른 들어와. 손부터 녹여. 거실에는 낡은 2인용 소파, 작은 아파트형 식탁, 벽엔 초등학생 아들 준호의 상장 2장이 붙어 있었다. 독서왕 효행상? 액자는 없었지만 테이프로 정성스럽게 붙여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버스기사 유니폼을 입은 사위 최진수가 퇴근에 들어왔다. 손등은 거칠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가가 환했다. 장모님 오셨어요? 701번 오늘은 교통이 술렁거려서 막혀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요. 사고가 하나 났었어요. 그의 말투에는 버스 안내방송 같은 정직함이 묻어 있었다. 국이 한 번 더 끓어오르는 소리에 맞춰 말수는 그간의 사정을 간단히 말했다. 심장병, 수술, 선납금 1,600만 원. 그리고 내일은 늦을 수 있다는 마음. 다혜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왜 이제 말해? 언제부터 아팠어? 얼마나 아팠어? 지금 바로 병원 가요. 당장요. 진수야. 그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병원 응급실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다. 다시 눌렀다. 진수가 곧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지갑과 통장을 들고 나왔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거 써요. 많지는 않지만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죠. 심장은 급해요. 제가 701번으로 모시고 갈게요. 우리 노선이 서울대병원 바로 앞 지나가거든요. 그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다. 50만 원가량 되어 보였다. 월급날까지 아껴 쓰려던 돈이었다. 다혜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서랍을 뒤적였다. 잠시 후 통장 2개와 낡은 현금 봉투를 가져왔다. 손이 계속 떨렸다. 예비비 통장 깨면 280, 적금 중도해지하면 350 진수 이번 달 월급 300 들어오면 합치면 1000 넘어. 부족하면 편의점 사장님한테 단기로 좀 빌려볼게. 사장님이 착하셔서 도와주실 거야. 아니면 제 적금 다 깨도 돼. 엄마가 먼저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가요. 지금 당장 가요. 엄마 혼자 보내지 마. 준호야. 아들을 불렀다. 방에서 숙제하던 준호가 나왔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 너 학원 오늘 빠져.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모시고 가야 돼. 알았지? 준호가 책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응, 알았어.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학원 빠질게요.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할게요. 말순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얘들아, 그 돈은 너희 목돈이잖아. 준호 학원비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적금 깨면 이자 다 날아가잖아. 돈은 다시 벌면 돼요. 다혜가 단호히 잘랐다. 엄마는 하나뿐이야. 돈보다 엄마가 중요하지.
돈이야 우리가 더 일하면 돼요. 진수는 밥공기를 밀어주며 웃었다. 장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밥부터 드세요. 그래야 힘이 나시죠. 제가 회사랑 얘기해서 당분간 막차까지 말고 중간조로 돌릴게요. 병원 데려다 드리고 데려오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요. 701번이 제일 편한 노선이니까 그걸로 모시고 갈게요. 저희 노선이 서울대병원 정문 바로 앞 지나가거든요. 10분이면 도착해요. 그의 말투에는 계산도 조건도 없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하겠다는 공약 같았다. 식탁 위 달걀말이에 노란 단면이 고르게 빛났다. 한쪽이 살짝 탔지만 그게 묘하게 맛있어 보였다. 다혜가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 집이 가난해도 엄마 병은 꼭 고칠 거야. 내가 편의점 야간 더 늘릴게. 진수도 주말 특근 더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프면 우리가 뭐해. 엄마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도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저 용돈 모은 거 있어요. 5만 원. 이거 쓰세요. 그날 밤 다혜는 엄마를 자기 방 침대에 재웠다. 자신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다. 이불 속에서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다혜가 수능을 포기하고 편의점 야간을 선택했던 그의 겨울이 떠올랐다. 엄마, 언니 오빠 학원비는 끊지 마. 난 내년에도 시험 볼 수 있어. 내가 돈 벌게. 엄마 혼자 고생하지 마. 그 말이 칼바람 같은 겨울을 견디게 했었다. 지금 그 아이가 돈은 다시 벌면 되라고 말하고 있었다. 말수는 손을 이불 밖으로 내밀어 머리맡에 수술 선납 안내문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아, 이 정도면 살다가 눈 감아도 되겠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2장의 서류 200억과 수술 안내 그 사이에서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녀는 천천히 마음을 기울였다. 복도에서 진수가 아들 준호에게 숙제를 봐주는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할머니 아프셔도 우리가 잘 모시면 나으실 거야. 내가 효자 상 받은 거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우리 할머니 꼭 낫게 해드리자. 그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말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3번째 시험의 결과는 명확했다. 진짜 가족을 찾았다. 다음 날 오후 복자와 병원 예약을 마치고 시장 골목 작은 카페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찰나였다. 벨이 울리고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들어섰다. 큰딸 서윤, 둘째 재훈. 누가 연락을 했는지 2사람은 급히 달려온 기색이었다. 서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재훈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다. 엄마, 어제 다혜한테 연락받고 생각해봤어.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숨을 헐떡이며 의자를 당겨 앉았다. 요양병원 내가 알아볼게. VIP로. 시설 좋은 데로. 민규가 아는 병원장님한테 부탁하면 대기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대. 재훈도 숨을 골랐다. 엄마, 회사 복지랑 대출 다 알아봤어. 근데 일단 급한 대로 반지하 전세 보증금은 빼자. 2천만 원 있으면 일단 수술은 충분히 되잖아. 병원비 1,600에 나머지는 당분간 생활비로 쓰시고. 말순이 대답하려는데 카운터에서 카페 주인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복자 사장님, 지난번 재개발 얘기 잘 풀리셨어요? TV에도 나오던데요. 뉴스에서 봤어요. 복자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쪽 말순이 사장님이 그녀는 실수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공기가 얼었다. 재훈의 눈동자가 번쩍했다. 서윤의 표정도 단숨에 굳었다. 카페 안의 다른 손님들까지 이쪽을 쳐다봤다. 그 골목 라인 전부가 대박이라던데요. 최소 수십억씩 보상 나온다며요.
성수동 쪽은 200억 넘게 받은 집도 있다던데. 아, 정말 축하드려요. 카페 주인은 분위기도 모르고 밝게 웃었다. 재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재개발 보상금 받으신 거예요? 말수는 잠시 서류를 떠올렸다. 침묵은 곧 답이 되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의자를 더 당겼다. 테이블이 삐걱거렸다. 얼마예요? 정확히 얼마? 그게 중요한가? 말순이 조용히 말했다. 중요하죠. 엄마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최고 병원에서 최고 의사한테 수술받을 수 있잖아요. 재우는 급히 노트를 꺼내 펼쳤다. 영업사원처럼 펜을 들었다. 보상금이 얼마든 일단 정확한 금액부터 알아야죠. 그래야 재무 설계를 할 수 있잖아요. 요양병원도 간병인도 재활도 최고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 줄게요. 돈을 혼자 들고 있으면 위험해요. 요즘 사기도 얼마나 많은데. 특히 엄마 나이에는 판단력이 복자가 못 참고 끼어들었다. 지금 필요한 건 돈 관리가 아니라 마음 관리예요. 말순이가 아프다는데 보상금부터 묻는 게 말이 되나요? 서윤이 복자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이모는 모를 수도 있지만 엄마는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심장병 말기잖아요. 병원비도 마련 못 하신다면서 왜 우리한테 사실을 숨긴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예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다. 말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를 뒤로 밀었다. 숨긴 게 아니라 보려고 했지. 뭐요? 서윤이 따라 일어섰다. 사람 마음. 재훈이 혀를 찼다. 그걸 시험이라고 하세요? 자식들한테 그런 걸 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시험이 아니면 나는 모른 채 갔겠지. 내가 사랑한 게 돈인지 사람인지.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게 엄마인지 재산인지. 카페 안은 숟가락 소리 하나에도 긴장했다. 커피 내리는 기계 소리만 웅웅거렸다. 서윤이 테이블을 치며 말했다. 컵받침이 덜컹거렸다. 법적으로 보호자 지정하면 엄마 재산은 우리가 공동 관리할 수 있어요. 엄마 나이에 200억을 혼자 관리하시는 건 위험해요.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했다. 성년후견 신청. 내가 당장 알아볼게요. 엄마 건강 상태로 보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거예요. 심장병 말기 진단서도 있고. 복자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어머니 아프다는데 재산부터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막내 사위 진수와 다혜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다혜가 급히 달려온 탓에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엄마 여기 계셨네. 병원 가셔야죠. 예약 잡았어요. 진수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며 말했다. 선납금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요. 480만 원. 부족한 거 제 시간 외수당이랑 회사 복지 포인트 합치면 700은 더 만들 수 있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서윤이 비웃음을 삼키지 못하고 내뱉었다. 버스기사 월급으로 병원비를? 엄마한테 재개발 보상금 200억이 있는데?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200억이라는 숫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진수는 미소만 지었다.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있든 없든 오늘 장모님께 필요하신 건 이걸로 충분합니다요. 병원비 내고 수술 받으시면 되죠. 다혜가 언니를 노려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아프다는데 돈 계산부터 하고 앉아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재훈이 반박했다. 너는 몰라. 200억이 어떤 돈인지.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사기꾼들 밥이 돼.
말수는 의자 등받이를 매만지다 한숨처럼 웃음을 흘렸다. 비밀은 들켰다. 그 다음은 선택이다. 그녀는 가방에서 200억 보상금 통지서를 천천히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서윤과 재훈의 눈이 서류에 꽂혔다. 숨소리까지 멈춘 듯했다. 병원 상담실. 법무법인 명패가 달린 작은 패널 뒤로 중년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먼저 날짜와 이름, 오늘의 목적을 또박또박 확인했다. 2024년 11월 18일 유언자 윤말순님께서 건강 상태와 별개로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합니다. 녹음기 불빛이 작게 깜빡였다. 변호사는 말순의 눈동자를 살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언이 됩니다. 신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재산은 재개발 보상금 200억 전부입니다. 첫째, 오랜 친구 김복자에게 10억을 상속합니다. 복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말순아, 그건 너무 조용히 들어. 말순이 복자의 손을 꼭 잡았다. 1993년 겨울, 그가 공장 보증금 500만 원으로 나를 살렸습니다. 그때 그 돈이 없었다면 새 아이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았을 겁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둘째, 성북구 노인의료지원재단 설립 기금으로 50억을 기부합니다. 변호사가 펜을 들어받아 적었다. 나처럼 수술비가 없어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재단 명칭은 윤말순 노인건강재단으로 합니다. 심장병, 암, 관절 수술 등 급한 의료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자식이 없거나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셋째, 나머지 140억은 모두 막내 윤다의 명의의 신탁계좌로 넘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조건이요? 그 돈으로 사치를 금합니다. 본인과 가족의 주거, 교육, 생활비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명품, 고급차, 호화 여행 등은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즉시 재단으로 환수됩니다. 다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손을 잡았다. 대신 나 같은 사람, 의료와 주거가 급한 노인들을 돕는 기금으로 70억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남은 70억으로 다혜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서윤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엄마,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말수는 딸을 보지 않고 계속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넷째, 큰딸 한서윤과 둘째 윤재훈에게는 현금 상속을 하지 않습니다. 재훈이 벌떡 일어섰다. 주먹을 쥐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제지했다. 말순이 이어갔다. 다만 3년 뒤 두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막내 윤다혜의 재량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액은 각각 10억을 한도로 합니다. 서윤이 울먹였다. 3년이요? 그동안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단,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재단에 자발적으로 봉사하거나 기부하는 등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만약 3년 내에 법적 다툼이나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구히 상속 자격을 박탈합니다. 또한 나에게 폭언, 협박, 괴롭힘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압박을 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훈이 주저앉았다.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바빴을 뿐이잖아요. 말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넌 10만 원 택시비를 줬어, 서윤아. 1,600만 원은 부담스럽지만 10만 원은 줄 수 있다는 거였지. 그게 내 마음의 크기였어. 서윤이 고개를 떨구었다. 너는 내일 10시 약속을 했어, 재훈아.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나 했니? 재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늘도 너희는 돈 얘기부터 했다. 성년후견이니 재산 관리니 내가 필요한 건 손 붙잡아주는 사람이었어. 병원 같이 가자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계산기부터 두드렸지. 침묵이 흘렀다. 변호사가 차분히 절차를 마무리했다.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고 정신 상태도 온전함을 확인합니다. 증인 두 분 서명 부탁드립니다. 복자와 진수가 서명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방안을 울렸다. 말수는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 끝났다. 서윤이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손을 짚었다. 엄마, 우리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재훈도 손을 모았다. 목이 메었다. 엄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수는 휠체어를 천천히 돌렸다. 진수가 뒤에서 밀기 시작했다. 3년. 3년 동안 진심을 보여라. 그러면 다혜가 판단할 거다. 3년이요? 그동안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서윤이 울먹였다. 화장이 번졌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대로 살아봐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가는 붉었다. 10만 원 택시비로 내일 10시 약속으로 성년후견 신청서로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손 한 번 잡아주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복도로 나가며 말수는 한 번 더 돌아봤다. 나는 너희가 변하길 바란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3년 후 진심이 보이면 다혜가 도와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너희는 자격이 없다. 휠체어가 복도를 지나갔다. 바퀴가 타일을 지날 때마다 탁 마이너스 탁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말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밤 서윤과 재호는 병원 복도 끝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우리가 정말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봤구나. 말끝은 허공에서 부서졌다. 그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방을 두드리지 못했다.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안쪽에서 부드러운 웃음이 새어나왔다. 다혜와 진수 그리고 간호사가 함께 어머니의 이불 모서리를 다듬고 있었다. 준호가 할머니 손을 잡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할머니, 이 이야기 재밌죠? 제가 학교에서 빌려왔어요. 그 장면을 문틈으로 본 서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무릎을 안았다. 재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변해야 한다는 것.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워야 한다는 것. 복도 불빛이 깜빡이며 소등 시간을 알렸다. 서윤과 재우는 천천히 병원을 나섰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각자의 차에 올라타는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눈물을 흘렸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엔진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완치의 약속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지만 심장은 다시 리듬을 되찾아갔다. 봄이 오자 윤말순 노인 의료재단이 출범했다. 첫 대상자는 월세방에서 혼자 지내던 78세 허리 수술 대기자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허리 펴고 살 수 있겠네요.
할머니는 재단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다음은 중증 당뇨 합병증으로 발치가 필요한 할아버지, 백내장 수술을 못하고 앞이 안 보여 넘어져 다친 할머니였다. 복자는 위암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10억으로 시장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 2층 빌라였다.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었다. 말순아, 내가 평생 이런 집에서 살 줄 알았겠니? 너 덕분에 사는 거야. 고마워.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창문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다. 30년을 오가던 그 길이었다. 다혜는 어머니에게서 넘겨받은 신탁 규정을 책상 앞에 붙여 놓았다. 사치 금지, 지출의 50% 이상은 취약 노인 의료주거로. 매일 아침 그 글귀를 읽었다. 진수는 버스 스케줄을 조정해 틈틈이 재단 대상자들을 병원에 데려다 줬다. 할머니, 오늘은 116번 기사님이 대신 모셔다 드렸습니다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그의 말씨는 변함없었다. 꾸준함은 진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준호는 방학 때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할머니, 제가 책 읽어드릴게요. 재밌는 이야기예요. 어린 손주가 읽어주는 동화책에 노인들은 미소를 지었다. 서유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3개월이 지나자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병원 비품 박스를 들고 조용히 나타났다. 제가 병원에서 쓰던 물품들이에요. 새 거예요. 기부하고 싶어서요. 제 이름은 빼주세요. 다혜가 언니를 보았다. 서유는 고개를 숙였다. 다혜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날 서유는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오래 붙잡았다. 말없이 30분을 앉아 있었다. 말수는 미소로 답 대신했다. 재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동네 경로당 무료 장보기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지만 장바구니에 물을 담아들이던 손길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졌다. 할머니, 이 무싱싱해요. 이걸로 드세요. 고맙네, 젊은이. 효자로구만. 지수는 보험 상담 대신 재단 홍보 영상을 만들었다. 편집 프로그램을 독학으로 배웠다. 어머님, 재단 계정 팔로우가 5천을 넘었어요. 댓글도 정말 많아요. 숫자가 처음으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되자 서윤과 재우는 매달 재단에 100만 원씩 기부하기 시작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꾸준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됐다. 어느 날 다혜가 두 사람을 불렀다. 엄마가 있는 요양원 정원이었다. 언니, 오빠. 엄마가 3년 동안 지켜보셨대요. 너희가 변했다고 하셨어요. 서윤이 눈물을 흘렸다. 다혜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3년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 재훈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돈만 보고 사람을 안 봤어. 엄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어. 다혜는 두 사람에게 각각 10억씩 지원하기로 했다. 통장 사본을 꺼냈다. 이걸로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다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이 돈으로 반드시 제대로 된 사람이 될게. 그리고 재단에도 계속 기부할게. 엄마께 죄를 갚는 마음으로. 서윤이 동생을 끌어안았다. 세 남매가 함께 울었다. 말수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눈물을 닦았다. 초여름이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작은 개관식이 열렸다. 재단 2호 지점이 문을 열었다. 현수막에는 커다랗게 적혔다. 동네에서 받은 사랑을 동네에 돌려드립니다. 복자가 단상에 서서 울먹였다. 이 사람은요, 돈이 생겨서 나눈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서 모아온 겁니다.
30년 전 제가 드린 500만 원을 평생 기억하고 100억으로 갚아주신 분입니다. 서윤과 재훈이 뒤쪽에서 눈물을 훔쳤다. 다혜가 마이크를 잡았다. 엄마가 남긴 말이 있어요. 돈은 사람을 드러내지만 사랑은 사람을 바꾼다. 저희는 바뀌었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요. 늦지 않았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노인들, 봉사자들, 동네 주민들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말수는 홀로 마당 벤치에 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약했지만 충만했다.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달빛이 은은하게 골목을 비췄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계절을 더듬었다. 검은 트레이닝복과 해진 운동화, 경비실 앞에서의 머뭇거림, 딸의 10만 원, 아들의 내일 십시, 막내 사위의 오늘 바로 갑시다요. 그리고 도장 찍는 소리. 모든 장면이 잔잔한 물결처럼 멀어졌다가 다시 다가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이었다. 서윤, 재훈, 다혜가 함께 있는 방. 엄마, 내일 저녁에 다 같이 모여요.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제가 갈비찜 해갈게요. 서윤이 보낸 메시지였다. 저는 과일 사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샤인 머스켓이요. 재훈이 이어서 보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그래, 다들 와라. 엄마가 미역국 끓일게.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전화를 내려놓으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두 손을 합장하듯 포개었다. 밤바람이 장독대 뚜껑을 살짝 울렸다. 어쩌면 심장도 그 리듬에 맞춰 한 번 더, 한 번 더 조용히 뛰고 있었다. 200억은 나눠졌지만 진짜 가족은 돌아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다. 다음 날 저녁 좁은 다혜의 집에 온 가족이 모였다. 서윤이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들고 왔고 재훈이 큰 샤인 머스켓 박스를 가져왔고 다혜가 끓인 미역국이 식탁 가운데 놓였다. 진수가 준호를 데리고 왔고 복자도 찾아왔다. 좁은 거실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200억보다 비싼 거구나. 밥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였다. 그러나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맛있어 보였다. 가족이 함께 있었으니까. 서윤이 엄마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렸다. 재훈이 물을 따라드렸다. 다혜가 국을 더 떠드렸다. 진수가 고기를 구워드렸다. 준호가 과일을 깎았다. 말수는 그 모든 손길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